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18년 8월 함경북도 두만강 최전방 국경수비대에서 무장한 경비병 57명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을 찾기 위해 온성군 전체를 봉쇄했고 중국 측에 긴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달 뒤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이들 57명이 집단으로 입국하면서 더 큰 충격이 벌어졌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한밤중에 나타난 무장 군인들을 보고 무력 도발이 아닌지 비상을 걸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전방 경비병들은 왜 총을 들고 집단으로 국경을 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고향은 함경북도 온성군입니다. 두만강 바로 앞 중국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곳이었죠.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봄이면 강변에 개나리가 피고 가을이면 옥수수밭이 황금빛으로 물들던 아름다운 고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협동농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시며 우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친구들과 강가에서 물장난치며 놀던 기억, 명절이면 어머니가 두부며 김치를 정성스레 준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평범한 고향 마을에서 자란 저는 20살이 되던 해 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군인이 된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임무라고 배웠으니까요. 특히 국경수비대에 배치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마을 어른들도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다니 대단하구나라며 칭찬해 주셨죠. 하지만 실제로 국경수비대 막사에 도착했을 때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낡은 막사는 겨울이면 틈새로 바람이 휙휙 들어왔고 여름이면 빗물이 새서 바닥이 질척거렸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군인이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6.25 때 우리 할아버지들도 더 힘든 환경에서 싸우셨다잖아요. 문제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입대 첫날 받은 식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은 그릇에 담긴 강냉이죽 한 그릇. 그것도 물이 너무 많아서 거의 미음 수준이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소금에 절인 배추 몇 조각이 전부였죠. 훈련 때문에 일부러 적게 주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하루 3끼가 아니라 2끼, 나중엔 1끼만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오기 시작한 건 제가 입대한 지 1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중대장이 아침 점호 때 말했습니다. 동무들, 조국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소. 미제의 경제 봉쇄 때문이오. 조금만 참으면 곧 나아질 것이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고난의 행군 때 버티셨다는데 우리라고 못 버틸 게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하루 1끼로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양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2살 젊은 나이에 하루 종일 국경을 경비하고 훈련하는데 강냉이죽 한 그릇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잘 지경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몰래 풀뿌리를 캐다 먹거나 개구리를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겨울은 더 지옥이었습니다. 함경북도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데 석탄 배급이 끊긴 겁니다. 난방이 안 되는 막사에서 담요 한 장 덮고 자는데 너무 추워서 몸을 웅크리고 떨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건 기본이었고 동상에 걸린 동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약이 없어서 그냥 참아야 했죠. 동무, 혁명 정신으로 이겨내시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덧 소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하 56명을 이끄는 자리였죠. 고향에서는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고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6살 난 딸아이가 아빠, 배고파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에서 옥수수 몇 알, 감자 몇 개를 팔아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소대장이 된 뒤로는 더 힘들었습니다. 굶주린 부하들을 보면서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배급이 곧 나올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20살밖에 안 됐는데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상부에 보고하면 정신력으로 극복하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점호 때마다 김일성 주석님, 김정일 장군님,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수령님의 명령이라면 불 속 물 속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당시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체제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건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 건너 중국 마을에서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트럭들이 짐을 가득 싣고 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저쪽도 사회주의 국가인데 왜 저렇게 잘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마. 이런 생각 자체가 반동이야.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제 나이 32살. 소대장으로 근무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국경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철책선을 따라 걸으며 월경자가 없나 감시하는 일상적인 임무였죠. 무더운 여름 한낮이었는데 배는 고프고 땀은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소대장 동무, 월경자 발견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월경자를 잡으면 표창을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배급이 좀 더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우리 소대 전체의 운명이 바뀔 거라는 걸.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체제를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탈북자를 숲속에서 발견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우리 병력에 포위된 상태였죠. 저는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 들어. 그 사람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쏘지 마시오. 난 무기가 없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간절함이 묻어났죠. 저는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결박해라. 중대로 압송한다. 그 사람을 묶어 끌고 가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도 생김새도 똑같았죠. 그런데 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려 했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중대 본부로 압송하기 전 우리는 숲속 초소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한여름 대낮이었고 우리도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때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월경을 시도했소? 순수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악의는 없었죠. 그 사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을 살리려고 했소. 목소리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6살 난 딸아이가 굶어 죽게 생겼소. 병원에 가도 약이 없다고 하고 배급은 끊긴 지 오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으로 건너가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려고 했소. 6살 딸아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딸도 6살이었으니까요. 아침마다 아빠, 오늘은 밥 있어? 라고 묻던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옆에 있던 병사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우리 중 절반 이상이 고향에 어린 자식을 두고 온 아버지들이었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 가면 정말 일자리가 있소? 그러자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친구가 먼저 갔다 왔소. 중국에선 하루 일하면 우리 돈으로 몇 달치 먹을 수 있는 돈을 번다고 하더이다. 쌀도 실컷 먹을 수 있고 병원도 제대로 있다고. 그때 한 병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중국도 우리처럼 사회주의 아니오? 자본주의 남조선이나 미제가 아니라 중국도 우리 형제국 아니오? 우리가 배운 대로였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 평등하고
자본주의 국가들만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동무들, 저쪽 강 건너를 망원경으로 본 적 있지 않소? 불빛 보이지 않소? 자동차들 다니는 거 안 보요? 우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매일 밤 국경 경비를 서면서 저쪽 중국 마을의 밝은 불빛을 보곤 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에 개혁 개방을 했소.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단 말이오. 지금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소. 휴대전화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먹을 것도 넘쳐나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 지금 반동적인 소리 하고 있소. 우리 공화국을 모욕하는 거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딘가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생각했소. 10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오.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봤소. 장마당에서 몰래 들여온 중국 상품들을 말이오. 라면 한 봉지, 과자 한 개. 그걸 보면서 깨달았소.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걸. 그때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남조선은 어떻소? 거기도 잘 산다고 하던데.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남조선. 그러니까 대한민국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탈북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남조선. 거기는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장마당에서 본 USB의 남조선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 드라마를 보고 충격받았소.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 우리 간부들 집보다 훨씬 좋았소.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하고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학원을 다니고 거긴 배고픈 사람이 없었소.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선전용 거짓 영상일 거요.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아니오? 거긴 가난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부자들만 잘 산다고 배웠소. 그러자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배웠소. 하지만 생각해 보시오. 왜 남조선 사람들은 북으로 안 오는데 우리는 목숨 걸고 남으로 가려고 하겠소? 내가 지금 여기서 잡혀서 총살당할지도 모르는데 왜 이 짓을 하겠소? 그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남에서 북으로 넘어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에서 남으로 또는 중국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았죠. 우리가 국경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듣고 싶었습니다.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 하나 그만하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속고 있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인민의 낙원이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이렇게 굶주려야 하오? 왜 우리 자식들은 영양실조로 죽어가야 하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무들도 아이들 있지 않소. 그 아이들 눈 똑바로 보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작은 몸, 배고프다고 울던 그 눈빛. 아빠, 우리 언제 배불리 먹어? 라고 묻던 그 목소리. 그때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탈북자를 즉시 압송하라. 신문 후 처리할 것이다. 처리.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공개 총사령이었습니다. 본때를 보이기 위해 주민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집행하는 것이죠.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하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죽음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살리려 했던 한 아버지를요. 그날 밤 막사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속고 있소. 그 한마디가 계속 울렸습니다. 옆 침대의 병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대장 동무, 그 사람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옳다는 것을,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 소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각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각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우리는 그 탈북자의 공개 처형을 목격했습니다. 온성군 중앙 광장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기둥에 묶였습니다. 제목이 낭독되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적국으로 도주하려 한 반역자.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봐야 했습니다. 국경 수비대원들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으니까요. 그의 마지막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윈 얼굴. 하지만 고개는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토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병사는 그 자리에서 실제로 토했습니다. 정신 차려. 중대장이 소리쳤지만 우리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막사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에는 병사들끼리 잡담도 하고 농담도 했는데 그날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병사 하나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이병이었습니다. 왜 죽여야 했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딸을 살리고 싶었던 것뿐인데.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위로해야 했습니다. 소대장으로서 말이죠.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나라의 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 처형 이후로 배급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일 나온다는 말만 반복되었죠. 병사들은 풀뿌리를 캐다 먹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6.25대 하셨다는 그 고생을 21세기에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조국을 지킨다는 군인들이 말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3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석탄은 한 달째 배급이 끊겼고 나무를 구하러 산에 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경비 임무에 충실하라는 명령만 내려왔죠. 밤에는 추위에 떨며 서로 껴안고 잤습니다. 담요 한 장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손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동상에 걸린 병사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의무대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참고 견뎌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병사 한 명이 새벽 초소 근무 중에 쓰러진 겁니다. 이름은 박민철, 23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달려갔을 때 그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와 동상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의 시신을 안고 울었습니다. 소대장이 부하 앞에서 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23, 이제 겨우 23인데 굶어 죽고 얼어 죽다니. 의무대에서는 사인을 심장마비라고 적었습니다. 진실을 숨기라는 상부의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죽었는지를. 나라가,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나라가 그를 죽인 겁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간단한 추도식만 하고 그의 시신은 고향으로 보내졌습니다. 부모님께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드님이 조국을 위해 영웅적으로 희생하셨습니다라고? 아니, 진실은 아드님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습니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56명 전원으로 막사 안에 모여 앉았습니다. 다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은 흔적이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무들, 우리 민철이가 갔소. 누군가 훌쩍였습니다. 그 친구는 조국을 지키다 간 게 아니오. 굶어 죽고 얼어 죽은 거요. 병사 하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매일 국경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병사가 덧붙였습니다. 소대장 동무, 저쪽 중국 마을 보십시오. 불빛이 환합니다. 사람들이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고 살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인데 왜 우리만 이렇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때 나이 많은 상사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는 40살이 넘은 군 생활 20년 차 베테랑이었습니다. 소대장 동무, 저 일주일 전에 휴가 갔다 왔습니다. 집에 가보니 아내가 장마당에서 쓰러졌다더군요. 먹을 게 없어서 말입니다. 8살 아들은 학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신발이 없어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나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제 가족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나라가 우리 가족들을 굶겨 죽이는 게 맞습니까? 막사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다들 고향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굶주리는 부모님, 배고파하는 아이들, 병들어가는 아내들. 우리가 여기서 국경을 지키는 동안 우리 가족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대장 동무, 그 탈북자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남조선에서는 아무도 굶어 죽지 않는다고.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작년에 월경자 한 명을 놓쳐뒀습니다. 일부러요.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이 임신한 여자였습니다. 배가 이만큼 나왔더군요. 중국 가서 애 낳고 살려고 한다고.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한 번 그랬습니다. 어린애 둘 데리고 가는 여자였는데 차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일부러 탈북자를 놓쳐준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양심으로서 도저히 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체제를 벗어나 있었다는 걸. 우리는 더 이상 진정한 북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국경 철책선 위에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저 철책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요.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철의 죽음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배급은 완전히 끊겼고 우리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풀뿌리, 나무 껍질, 들쥐, 먹을 수 있는 건 뭐든 먹었습니다. 군인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휴가를 받아 고향 집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6살 딸아이는 배만 볼록 튀어나온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먹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쌀 한 톨, 옥수수 한 알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배고파. 그 작은 손이 제 옷을 잡았습니다. 아빠, 밥 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군인인 제가, 소대장인 제가 내 가족조차 먹여 살릴 수 없다니. 이게 뭡니까? 이게 과연 나라입니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좀 살려줘요. 이대로는 우리 다 죽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지난달에 굶어 죽었어요. 그 집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갔고요. 우리도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요. 그날 밤, 저는 딸을 안고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뭘까?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 이 아이도 결국 굶어 죽거나 아니면 저처럼 군대에 가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까? 아니, 안 됩니다. 제 딸만큼은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습니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 결심했습니다. 탈북을 하겠다고, 가족을 데리고 남한으로 가겠다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보다는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탈북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도망가면 남은 부하들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연좌제라고 우리 가족도 처벌받을 게 뻔했죠. 그렇다고 부하들을 버리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대장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부하 3명을 불렀습니다. 상사 리성우, 중사 김영수, 하사 박준혁. 모두 10년 이상 함께한 전우들이었습니다. 막사 뒤편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주위를 살핀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들, 내가 위험한 얘기를 하겠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소? 3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소. 탈북을 하고 싶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고발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이들을 믿었습니다. 리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대장 동무.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군 복무 20년 했습니다.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제게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제 가족은 굶주리고 제 아이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김영수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어서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박준혁은 젊은 병사였습니다. 28살. 아직 결혼도 안 한 청년이었죠. 저는 이대로 여기서 늙어 죽고 싶지 않습니다. 박민철처럼 23세 굶어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겠소? 3사람 모두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소대장 동무,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넷만 갈 수는 없소. 남은 부하들은 어떻게 하겠소? 우리가 도망가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하오. 리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전원이 함께 가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우리 소대 57명 전원이 함께 가는 거요. 미쳤습니까? 김영수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곤 얼른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57명이 집단으로 탈북한다고요? 그건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알고 있소.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소. 우리 모두 살려면 함께 가야 하오.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57명 모두가 동의할까요? 혹시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간 함께 겪은 걸 생각해 보시오. 민철이의 죽음, 굶주림, 추위, 우리 부하들의 눈빛을 봤소? 모두 절망하고 있소. 살 희망이 없소. 리성우가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봐도 부하들 대부분이 이미 마음으로는 떠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용기가 없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용기를 줘야 하오. 제가 말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의중을 파악하는 거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병사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대부분이 동의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소대장 동무, 저를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이가 쉽게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몇몇은 두려워했습니다. 잡히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탈북이 실패하면 남은 가족들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3대가 처벌받는 게 북한의 법이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위험하오.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우리는 다 죽소.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게 우리의 미래요. 차라리 살 희망이라도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57명 전원이 동의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기로 한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국경을 넘을 것인가? 리성호가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는 국경경비 근무를 20년 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8월 중순이 좋겠습니다. 그때쯤이면 두만강 수위가 낮아집니다. 비가 많이 안 오는 시기거든요. 김영수가 덧붙였습니다. 야간 교대 시간을 노려야 합니다. 우리가 순찰 임무를 맡은 시간 되면 다른 중대 병력들이 개입하기 전에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무기는 어떻게 합니까? 들고 갑니까? 버리고 갑니까? 이건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가면 중국 측에서 무장 침투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무기는 버리고 갑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난민이요. 총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요.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 되는 거요. 준비물도 챙겼습니다. 방수 비닐, 밧줄, 간단한 식량. 많이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의 것들은 몰래 모았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알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곧 배급이 나올 거요. 조금만 참으시오. 아내는 제 눈을 보며 뭔가 눈치챈 것 같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D-Day를 정했습니다. 2018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도 그날 해방되기로 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해방을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7명의 목숨이 제 어깨에 걸려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성공해도 고향 땅을 다시는 못 밟을 겁니다.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가야 했습니다. 다시는 못 뵐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성묘라도 하고 싶었지만 의심받을까 봐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딸이, 제 부하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요. 2018년 8월 15일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저문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김일성 주석님께 영광을, 김정일 장군님께 영광을, 김정은 원수님께 영광을. 우리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마지막 구호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낮 동안은 평소처럼 근무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됐습니다. 철저히 일상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57명 모두가 같은 긴장 속에 있었죠. 저녁 6시 석식이 나왔습니다. 강냉이죽 반 그릇. 마지막 북한 식사였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형편없는 죽이지만 이게 제가 태어나고 자란 조국의 마지막 음식이었으니까요. 밤 10시 야간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소대가 국경 경비를 맡는 시간이었습니다. 중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제3소대 야간 경비 임무 시작하겠습니다. 중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시오. 철저히 경계하시오.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보고라는 걸. 우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무기를 들고 막사를 나섰습니다. 57명 전원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평소보다 인원이 많았지만 야간 대규모 순찰이라고 하면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국경 철책선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만강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자유입니다. 아니면 죽음이고요. 리성호가 속삭였습니다. 소대장 동무, 다른 초소 경비병들은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국경에는 우리 소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초소들도 있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설득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처지요.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거부하면 끝장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비병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무들, 우리와 함께 가시겠소? 자유로 가는 길이요. 2 경비병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대장 동무, 지금 무슨 말씀을?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탈북이요. 우리 57명이 함께 두만강을 건너갑니다. 함께 가시겠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2 경비병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들도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초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이 동의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떨리는 손으로 총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한 초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젊은 병사 하나가 거부한 겁니다. 안 됩니다. 이건 조국에 대한 배신입니다. 저는 보고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병사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무전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나이 든 상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이병. 내 말 좀 들어봐. 상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고향에 식구들 있지? 부모님, 동생들? 이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있습니다만. 상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식구들, 배불리 먹고 사나? 아프면 병원 가나?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나? 이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이병, 우리가 여기서 죽어라 이래도 우리 가족들은 여전히 굶주려. 이게 조국이냐? 조국이라는 게 자기 국민을 굶겨 죽이는 거냐? 상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나는 내 손주들만이라도 제대로 살게 하고 싶어. 그게 죄냐? 이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무전기에서 손을 뗐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그도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정확히 57명.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떨고 있었고, 어떤 이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무들, 이제 우리는 총을 버릴 겁니다. 총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조선인민군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 둘, 셋. 총들이 땅에 놓였습니다. 철컹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20년, 10년, 몇 년간 들고 다니던 총들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군복도 벗었습니다. 속에 입고 있던 민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계급장도, 배지도, 모든 것을 벗어던졌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면 중국입니다. 거기서 뿔뿔이 흩어지지 마십시오.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57명이 함께 살아남아야 합니다. 두만강으로 내려갔습니다. 8월이었지만 물은 차갑습니다. 수심은 허리까지 왔습니다. 리성호의 정보가 맞았습니다. 건널 만했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출발, 제가 명령했습니다. 아니,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57명이 일제히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어떤 병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어머니를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온성군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던 강가, 어머니가 김장하시던 마당,
아버지와 산에 갔던 기억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중국 땅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발각한 겁니다. 확성기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멈춰라. 즉시 돌아와라. 반역자들. 뛰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뛰어. 57명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물을 헤치며 넘어지며 일어나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 쏘는 위협 사격이었습니다. 아직 우리를 조준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리성우가 외쳤습니다. 드디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모두가 허겁지겁 강둑으로 기어올랐습니다. 인원 확인.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모두 무사하기를. 57명. 전원 무사합니다. 김영수가 보고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부하들도 하나둘씩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울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57명, 전원이 무사히 국경을 넘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건너편 북한 땅에서는 경비병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의 땅에 와 있었으니까요.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소대장 동무. 우리 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우리 해냈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한국까지 갈 것인가? 하지만 그건 내일 걱정할 일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순간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자유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강둑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리성우가 급히 말했습니다. 소대장 동무,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중국 공안이 순찰을 돕니다. 발각되면 북송됩니다. 북송. 그 단어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중국에 잡혀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면 공개 처형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젊은 병사가 물었습니다. 저도 막막했습니다. 중국 땅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제 친척 중에 조선족이 하나 있습니다. 연길에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연길로 갑시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길까지는 100km가 넘었습니다. 57명이 걸어서 가기에는 너무 멀었죠. 걸어갑시다.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버스나 기차를 타면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57명이 조용히 소리 없이 이동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북한에서도 배고팠지만 중국에서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어떤 병사들은 옥수수밭에서 옥수수를 몰래 따다 먹었습니다. 훔친 겁니다. 군인이었던 우리가 도둑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조선족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저는 부하들을 마을 외곽 숲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모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지나가다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우리말을 하시는 분이었죠.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고? 할머니가 놀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숨길 수도 없었고 이분의 도움이 절실했으니까요. 할머니, 저희는 북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북에서 이렇게 많이 57명을 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하지만 그 할머니는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만두, 빵, 물.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게 몇 달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공안이 순찰 돕니다. 신고 들어가면 다들 북송됩니다. 어디 갈 데 있어요? 박준혁이 친척 이름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아요. 그 사람. 연길 산다는 거 맞아요. 내가 연락해 볼게요. 기적처럼 그분의 친척이 트럭을 가지고 왔습니다. 큰 화물차였습니다. 타세요. 제가 연길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트럭 짐칸에 몸을 숨겼습니다. 57명이 빽빽하게 들어갔습니다. 덮개를 씌워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좁고 답답했지만 걷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중간에 검문소를 지날 때는 숨도 못 쉬었습니다. 만약 검사를 받으면 끝장입니다. 하지만 운전하시던 분이 잘 넘기셨습니다. 야채 운반합니다라고 하시니 그냥 통과시켜 주더군요. 드디어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자치구였습니다. 간판들이 조선말로 쓰여 있었습니다. 식당, 약국, 상점. 우리말이었지만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훨씬 번화했고 사람들도 잘 입고 다녔습니다. 박준혁의 친척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57명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어떻게든 해봅시다. 같은 핏줄인데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57명을 어떻게 숨깁니까? 이웃들이 다 알게 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교회 목사님께 연락해 보겠습니다. 탈북자들을 많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날 밤 한국인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우리를 보시고는 놀라셨습니다. 57명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곧 결심하신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우리를 여러 곳에 나눠서 숨겨주셨습니다. 조선족 교회들, 신자들 집, 빈 창고, 57명을 5명씩, 10명씩 나눠서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답답했지만 안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매일 오셔서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갈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거기서는 누구도 굶주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받아줄까? 선교사님이 한국행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직접 한국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합니다. 라오스나 태국으로 가서 거기서 한국 대사관의 보호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용이었습니다. 57명을 동남아시아까지 보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당 몇백만 원씩 든다고 했습니다. 돈은 걱정 마십시오.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형제자매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한국 교회들에서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북한에서 온 형제들을 도와주세요라는 호소에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우리가 배운 건 남조선은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들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공안이 조선족 마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측에서 경비병 57명이 집단 탈영했다고 중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빨리 떠나야 합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밤 버스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국경을 향해 갑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연길, 시내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밝은 불빛들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소대장 동무, 우리 정말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갈 수 있소. 우리는 이미 국경을 넘었소. 죽을 고비를 넘었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선교사님, 조선족 할머니, 교회분들, 이분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다음 날 밤,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국을 향한 긴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정확히는 관광버스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국 관광단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탄 57명은 목숨을 건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십시오. 선교사님이 당부하셨습니다. 검문에 걸리면 관광객인 척 하십시오. 말은 하지 마시고 자는 척만 하세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연기를 벗어나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환한 가로등, 달리는 자동차들. 북한에서는 평양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 여기서는 흔했습니다. 한 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주의라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밤새 달렸습니다. 중간중간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찰이 버스에 올라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이 준비한 가짜 신분증과 서류들이 통했습니다. 관광단입니다라는 말에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 내렸습니다. 사흘을 달렸습니다. 광저우, 난닝을 거쳐 국경 도시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라오스 국경이었습니다. 국경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가장 위험합니다.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불법으로요. 불법 월경. 또다시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을 때처럼 말이죠. 브로커를 고용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라오스로 데려갈 겁니다. 산길을 넘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브로커들을 만났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말을 못했지만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깜깜한 밤,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57명이 한 줄로 걸었습니다. 말없이, 소리 없이 5시간을 걸었습니다. 나이 든 병사들은 힘들어했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그들을 부축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거의 다 왔습니다. 드디어 산 정상을 넘었습니다. 브로커가 가리켰습니다. 라오스. 우리는 라오스 땅에 들어선 겁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 경찰에게 잡히면 중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숨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라오스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태국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태국 방콕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또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라오스를 관통해서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라오스 경찰이 탈북자 단속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니까요. 며칠을 또 달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주시는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빵 몇 개, 물 몇 병. 57명이 나눠 먹기에는 부족했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라오스 경찰이 버스를 세운 겁니다. 검문입니다. 모두 내리십시오.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경찰이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가짜 서류뿐이었죠. 선교사님이 경찰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라오스어였습니다. 우리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교사님이 경찰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뇌물이었죠. 경찰은 잠시 망설이더니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가십시오. 우리는 살았습니다. 돈으로 목숨을 산 겁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성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시는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돈을, 자기 시간을, 심지어 자기 안전까지 걸고 우리를 돕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또다시 산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쉬웠습니다. 경험이 생겼으니까요. 태국 땅에 들어섰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방콕으로 데려갔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컸습니다. 고층 빌딩들, 수많은 자동차들, 화려한 간판들. 저게 자본주의입니까?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자본주의는 지옥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고 부자들만 호의호식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잘 입고 잘 먹고 웃으며 다녔습니다. 굶주린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태국에 있는 한인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곳에서 이틀을 쉬었습니다. 제대로 된 침대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샤워도 했습니다. 몇 달 만에 제대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내일 한국 대사관에 갑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한국 정부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여정이 끝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57명이 함께 걸었습니다. 방콕 시내를 지나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하얀색.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 깃발 아래로 들어가면 우리는 자유입니다. 대사관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순식간에 대사관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57명이요. 한꺼번에? 우리만큼이나 그들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영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우리를 보시더니 깊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는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우리에게 음식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씩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탈북하셨습니까?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굶주림, 박민철의 죽음, 두만강 도하, 중국 도피, 동남아 여정, 모든 것을요. 영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탈북입니다. 언론에 큰 이슈가 될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며칠 후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낸 전세기였습니다. 57명 전원이 함께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이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날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인천공항, 대한민국, 우리의 새로운 조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기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57명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이죠.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의 도착이 공항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를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내리려는 순간 밖에서 긴장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무장 인원 57명 확인. 반복합니다. 무장 인원 57명. 국정원 요원들이 총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무력 도발로 오해한 겁니다. 최종 관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지 마. 국정원 요원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특수부대원들도 완전 무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손을 들었습니다. 쏘지 마십시오. 우리는 탈북자입니다. 부하들도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57명 전원이 손을 번쩍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요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신원을 밝히시오. 어떻게 57명이 한꺼번에? 영사님이 급히 나서셨습니다. 이분들은 북한 경비병 출신 탈북민입니다. 태국 대사관을 통해 정식으로 입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요원이 확인하더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탈북민 맞습니다. 경계 해제하십시오. 총구가 내려갔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한 요원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한밤중에 57명이 단체로 입국한다는 보고를 받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겁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정말로 왔구나. 대한민국의 자유의 땅에.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공항은 환했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에서도 밤이면 깜깜한데 여기는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었습니다. 저기, 밤중에도 물건을 팝니까? 한 병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요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24시간 언제든 살 수 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나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요. 창밖으로 인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환한 가로등, 쉬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들. 이게 진짜입니까? 리성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남조선은 가난한 나라라고, 미제의 식민지라고. 김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속았던 겁니다. 평생을요.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직원분들이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각자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2인 1실이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개인 화장실. 북한 간부들도 이런 대우는 못 받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저는 샤워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자유입니까? 다음 날 아침, 식당에 갔습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들. 그것도 무제한이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드세요라는 말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밥을 3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먹다가 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도 이렇게 먹어봤으면. 우리는 다 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굶어 죽은 민철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붙잡혀 간 동료 생각도 났습니다. 그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배불리 먹었으면.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 여기서는 동무가 아니라 씨라고 부르는구나. 핸드폰이 뭐지? 손전화기? 배울 게 너무 많았습니다.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포털 사이트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북한을 검색해보세요. 북한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실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것,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것, 3대 세습이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우물 안 개구리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도 모르고. 어느 날 한국 전쟁 영상을 봤습니다. 6.25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제가 남침했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북한이 남침했다고 하더군요. 역사마저 다르게 배웠던 겁니다. 나이 많은 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6.25 때 싸우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속고 우리도 속고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원을 수여하는 날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주십니까? 직원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새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57명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서울로, 어떤 이는 부산으로, 어떤 이는 대구로. 하지만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만나자. 우리는 같이 국경을 넘은 전우들 아니야. 저는 경기도의 한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제 명의의 집.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직장도 구했습니다. 공장이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당에 바치는 게 아니라 제가 갖는 거였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마트에 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이라고 부르던 곳이죠. 하지만 여기 마트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쌀, 고기, 과일, 과자, 없는 게 없었습니다. 카트를 끌고 다니며 물건을 담았습니다. 쌀 한 포대, 고기, 라면, 과자, 계산대에서 돈을 냈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번 돈으로 집에 돌아와 밥을 지었습니다.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강냉이 죽이 아니라 하얀 쌀밥. 뚜껑을 열었을 때 나는 그 냄새.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딸 아이는 잘 있을까? 아내는? 부모님은? 그들도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있을까?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제가 탈북한 걸 알면 가족들이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게 탈북자의 운명인가 봅니다. 어느 일요일 교회에 갔습니다. 하나원에서 알게 된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그 말씀에 또 울었습니다. 요즘 자주 웁니다. 기쁨의 눈물을요. 예배 후에 밥을 주셨습니다. 무료 급식이었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요.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북이든 남이든 우리는 하나예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 다 함께 잘 살아야죠. 통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요. 통일이 되면 제가 고향에 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성묘도 하고 어린 시절 친구들도 만나고 지금은 2024년입니다. 제가 탈북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주민등록증도 있고 건강보험도 있고 투표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아 반장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퇴근 후에는 소주 한잔하며 이야기도 나눕니다. 북한 사투리가 남아있지만 사람들은 그게 정겹다며 좋아합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57명이 모였습니다. 6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모두들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결혼도 하고, 어떤 이는 사업도 하고, 어떤 이는 대학에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박민철을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희생한 동료도요.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고맙다. 모임을 마치며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희생한 동료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데려오자. 지금도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고향, 온성군의 꿈을요. 두만강 물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딸아이의 웃음소리. 깨어나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겁니다. 자유를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굶주리지 않습니다. 추위에 떨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인간다운 삶입니다. 북한에 계신 여러분, 북한 동포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도 이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 저는 고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저를 올리고
딸아이를 안아주겠습니다. 아빠가 늦었다. 미안하다. 이제 우리 배불리 먹고 잘 살자.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며 언젠가 올 통일 그날을 준비하며 대한민국 만세, 자유 만세. 감사합니다.